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장의 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이제 A사의 유동 비율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형 재무제표가 있죠. 그 공통형 재무제표를 먼저 괄호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가로를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니까 뭐 A사가 있고 뭐 B사가 이렇게 있는데, A사의 자산은 뭐 100이고 B사는 100 이렇게. 그다음에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네요.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동자산 얼마겠습니까? 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과 비유동이 합쳐진 거니까 이거는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부채는 얼마냐면 이제 50으로 나와 있고요. 유동 부채는 이제 20이고, 비유동 부채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채가 50이니까 이건 당연히 30이겠죠. 20 더하기 30 하면 되니까. 이제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본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재무상태표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과 자산이 같으니까 자산은 100, 부채는 50, 따라서 자본은 50이죠. 50, 50, 100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비사도 이렇게 60, 요거는 얼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40이겠죠. 그 다음 이제 부채는 여기 이제 얼마가 되느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유동 부채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60. 자, 그러면 자본이 얼마인지 볼까요? 자본은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100이고 자본은 20이니 당연히 부채는 80이 돼야죠. 80 더하기 20은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얼마냐?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60이니까 이건 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괄호를 갖다 이렇게 이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로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 이제 A사의 유동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잖아요. 유동 부채가 얼마입니까? 유동 부채가 여기 있습니다. 20입니다. 20. 여기 유동 부채. 이건 비유동 부채. 이건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자, 그래서 유동 부채가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은 얼마입니까? 유동자 40이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곱하기 100 하면 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B사의 부채 비율. B사. 예. 그래서 B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니까 자기 자본분의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은 얼마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부채죠. 부채니까 부채가 80이네요. 예,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40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볼까요? A사의 비유동 비율을 그랬습니다. 비유동. 자, 비유동 비율은 일단 A사죠. 예. 비유동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얼마죠? 60입니다. 50분의 60. 곱하기 100 하면 120%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B사의 비유동 장기적 합률. 비유동 장기적 합률은요, 자기 자본 더하기 장기 부채. 장기 부채분의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B사의 자기 자본은 20입니다. 20 플러스 장기 부채가 얼마죠?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잖아요. 예. 유동 부채는 이제 단기 부채죠. 비유동 부채가 B사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60. 그래서 60으로 이렇게 쓰시고 비유동 자산은 얼마냐면 B사 같은 경우 40입니다. 이렇게 놓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80분의 40이니까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기적합률은 50%.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15번 볼게요. 15번 보니까 보기 1번. 부채 비율로 보면 A사가 B사보다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뭐 A사하고 B사의 부채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A사의 부채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A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은 50이고 타인 자본도 50이네요. 따라서 곱하기 100 하면 100%, 부채 비율 100%. 자, B사의 부채 비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사는 그 자기 자본은 20이고요. 타인 자본은 80이네요. 그러면 20분의 80이니까 예, 곱하기 100 하면 40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사가 부채 비율이 더 크네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크게 되면 재무적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A사가 B사보다 재무구조 안정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B사가 재무구조 안정성이 낮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을 볼게요. 2번. 요거를 지우고 갑시다. 여기를 지울까요?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B사. 예, 여기 아까 100이었고, 그 다음에 60이었고, 40, 그 다음에 80, 20, 60, 2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을 볼게요. 유동 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사의 유동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동 부채분의 이제 유동 자산인데, A사 같은 유동 부채 얼마입니까? 유동 부채 여기 있죠? 20입니다. 20. 유동 자산은요,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가 나오고요. B사의 유동 비율은 얼마냐? B사 같은 경우는 유동 부채가 20이고 유동 자산은 60이니까 이건 이제 300%가 되겠습니다. B사가 유동성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보기 2번은 A사가 유동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3번. 비유동 비율이네요. 그 비유동 비율 볼게요. 자, A사의 비유동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비유동 비율. 자, 비유동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예, A사는 50이고요. 비유동 자산은 60이네요. 50분의 60. 따지고 계산하면 이제 120%가 나오고요. 자, B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40이니까 계산하면 20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산과 부채를 갖다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00원 있는데 1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자산을 투자했다. 문제 없는 거죠. 근데 100원의 자산이 있는데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예. 물론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산 부채 만기 원칙에 충실한 것은 A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부채 만기 원칙에 충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를 시키게 된다면 이염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린 돈이 이제 100원인데 갚아야 되겠죠? 내가 가진 돈도 100원이다. 그럼 솔직히 이염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 빌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산 부채 만기 원칙에 충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A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에 3번이 맞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사 4번 볼게요. 보기 4번. A사는 B사보다 보수적인 단기 재무 정책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좀 재무적인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보다는 유동성. 예, 뭐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유동 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좀 해봤었죠. 유동 비율. 그래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좋으냐면 B사가 더 좋습니다. 이제 B사가 유동 비율이 300%고 A는 20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 비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재무적인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니까 B사가 좀 더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 4번은 A사가 더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보기 4번은 좀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분 보니까 A사의 연도별 순이익과 매출액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제 표가 좀 나와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순이익과 매출액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기 1번 보시면 흑자 전환된 사업연도는 두 개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흑자 전환은 말 그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거죠. 거기 한번 보시면 2011년도가 적자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2012년도에 37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됐죠. 한 번.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흑자 전환됐네요. 두 개. 예, 그래서 1번은 맞게 설명한 거네요. 자, 2번. 순이익 증가율이 계산 가능한 연도가 있다. 2012년에서 2014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계산이 가능하려면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계속 나온다면 여기도 100이고 그 다음에는 뭐 또 120이 됐다면 순이익은 이제 2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뭐 플러스 20으로 전환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이었다가 마이너스 50으로 전환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면은 증가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2년에서 2014년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산 가능한 연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2번은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예. 자, 그다음 17번을 보겠습니다. 종합재무지수에서 재무지수를 계산할 때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나눠야 할 비율. 자, 우리가 재무비율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커질수록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질수록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커질수록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비유동 비율 같은 경우. 비유동 비율이라든가 비유동 장기적 합률 같은 게 바로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작아질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숫자가 클수록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재무지수를 계산할 때 표준 비율분의 실제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예, 우리가 요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거기 17번 같은 경우가 뭐 재무 비율을 표준 비율로 나누어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제로 계산한 비율이니까 실제 비율을 표준 비율로 나눈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 비율 나누기 표준 비율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실제 비율을 표준 비율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7번 보니까 부채 비율이든가 보기 3번의 비유동 비율, 4번의 비유동 장기적 합률은 모두 다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 3, 4는 답이 아니고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이자 보상 비율. 자, 18번에 볼게요. 18번 보니까 다음은 A사의 연도별 자기자본과 순이익 정보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보기 1번 보니까 적자 전환한 연도는 일개년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예. 2011년도가 이제 15였다가 2012년도가 마이너스 37로 됐으니까 이게 적자 전환한 거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37이 뭐 마이너스 16 됐다 면 적자가 지속이 된 겁니다. 예. 마이너스 16에서 10이 됐다고 뭐 흑자 전환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적자 전환은 한 개 연도가 되고요. 완전 자본 잠식으로 전환 연도는 1개년이다 라고 있는데,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그는 예를 들어 2014년도를 한번 보게요. 2014년도를 보니까 자기 자본이 이제 마이너스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자본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자본 잠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도 이제 맞게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이제 자본 잠식이 지속된 거고, 2013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50으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냥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왜 50이 됐겠습니까? 부채가 100이고 그 다음에 자산은 50. 그럼 이게 맞잖아요. 이게 따라서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결국은 자본이 이제 잠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자본 잠식이 된 거고, 전환이 된 거고 자본 잠식으로, 2014년도는 자본 잠식이 지속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본 증가율이 계산 가능한 연도는 1개년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자본 증가율이 계산 가능한 연도는 거기 보면은 이제 3번 2012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자본 증가율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ROE잖아요. ROE. 그렇죠? ROE, 자기 자본 순이익, 자기 자본 증가. 자, 여기서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인데, 자기 자본이 이제 100이고요. 순이익은 37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0.37인데 37%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뭐 감소하든 뭐 증가하든 계산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자기 자본이 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면 결국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뭐 증가한 걸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3번 자기 자본 증가율이 계산 가능한 연도는 2012년도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18번의 답이 이제 4번이 되겠는데, ROE가 계산 가능한 연도는 1개년이다 라고 했는데, 1개년이 아니라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도 당연히 ROE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둘 다 플러스니까. 2011년도 계산할 수 있고 2012년도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2개가 있다. 계산 가능한 연도는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9번은 이거 뭐 엑셀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기에 딱 좋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번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